풀었던 거 있었잖아요. 세계경제 포럼. 예, 그렇죠.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다보스, 예. 예,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다보스 포럼인데 4차 산업혁명? 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사람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네. 항상 다보스 포럼, 이 세계경제 포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된 거는 2016년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은 독일에서 시작한 거예요. 독일.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기를 한 거죠. 본인이? 그렇죠.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우리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강의와 협의. 예,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네. 4차 산업혁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죠. 광의의 개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경영서의 이 전 세계적인 저자들이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의견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그리고 에어비앤비, 우버 뭐 이런 회사들도 4차 산업혁명으로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광의의 개념이고 그리고 메타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온다, 뭔가 오는데 변화가 아주 크다. 때문에 여기에는 DT,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DT,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그 플랫폼 회사들, 네. 예, 여기에서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다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의 4차 산업혁명의 모범 회사는 몇 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은 다 제조가 있어요. 첫 번째, 할리 데이비슨. 맞습니다. 할리 데이비스. 두 번째, 아디다스. 세 번째, 피렐리. 이게 왜 그러냐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우리 둘은 할리 데이비슨 탈 체격이 아니거든요. 좀 근데 작죠? 저분은 타실 수 있을 잘 것 어울리죠. 같아요. 선글라스 딱 끼고. 딱 이렇게 폼나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이 원래는 주문을 하면 21일 걸려요. 커스텀 바이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문하면 6시간 만에 나와요. 미국에서는. 피렐리 같은 경우는 타이어 만드는 타이어. 공정을 13단계에서 3개로 줄였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그 공장에서 연간 50만 켤레 신발을 만들어요. 지금요? 현재. 이 한 명당 말이 안 돼요. 10만 켈레가. 그러니까 진짜 혁명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장을 크게 짓지 않아도 되고 전 세계에 공장을 분포시켜 놔야 되잖아요. 사람을 많이 안 뽑아도 되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물류가 달라지겠지. 아시아 지역에 뭐 한 2군데 만들어 놓고 미주 지역에도 뭐 몇 군데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해외 물류 비용이 적게 들고 하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왜 독일이냐? 왜 독일에서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왜 미국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번 쫓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이 제조업이 원래 발달한 나라가 그렇죠. 그렇긴 하죠. 메이드 인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 쓰죠. 우리가 제품을 샀을 때 이거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재팬. 어쩌고 저쩌고. 재팬, 미국. 코리아,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독일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못 만들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아, 처음에 시작이? 원래 미안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거꾸로 야 니네들 거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너네들은 정말 물건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걸 누가 시켰냐면 영국이 시켰어.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얘네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렇지. 영국이 사실은 파운드를 갖고 있으면서 그 기축통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두고. 예.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야, 우리는 앞으로 제조를 안 할 거야. 그래서 영국에 사실은 커다란 제조업체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금융으로 먹고 살 거야. 하고서 야 이제 물건은 독일 너네들이 좀 만들어봐. 대신 너네들 물건이 너무 나쁘니까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붙여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조업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열심히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해갖고 쌍둥이 칼도 만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조를 키운 거예요. 그 제조를 키우다 보니까 1980년대 정확하게 81년에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요. 네. 레이건오믹스가 시작을 했단 네. 말이에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많지 않아야 되고 네. 그때부터 이 해외로 공장을 선진국들이 많이 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나 싼 인건비가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싼 인건비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물류를 그냥 아시아로 다 보내자.
그래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고 난 뒤에 다시 본국으로 가져오는 거야. 게다가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가면서는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통신 비용이 너무나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 제조업체들 다 아시아 쪽으로 전진해서 비용을 낮추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불사 2000년이 딱 넘어가면서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는 우리가 손에 기름때를 안 묻혀도 뭔가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시 제조업체를 본국으로 가져가는 거지.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첨단 기술 개발 전략을 만들었고 2010년에는 첨단 기술 전략 2020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거를 2005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카우저슬라우턴 대학, 룬트 대학, 그리고 지멘스, SAP 뭐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포함해서 한 40개의 정부 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모여갖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스마트하게 바꿔라. 그리고 우리는 제조 강국으로 간다.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의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조를 갖고 제조를 더 첨단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그게 바로 인더스트리의 4.0이라는 구호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2010년에는 하노버 박람회에서 독일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인더스트리 4.0. 철자가 끝에가 Y자로 끝나지 않아요. 예. 인더스트리에로 끝나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독일어로 된 인더스트리라는 그 단어를 전 세계에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노버 박람회까지 그렇게 끝났는데 갑자기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빵 터트린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디까지가 얘기가 되냐면 ICBM도 있어요. ICBM? ICBM 뭘까요? 핵탄두 미사일. 아니에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ICBM이라고 불러요. 그 재밌죠? 네. ICBM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생명공학, 우주산업, 뭐 건강, 헬스케어, 뭐 이쪽까지도 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을 하는데 사실 그건 너무나 멀리 나간 개념이고 사실 우리가 1980년대에 선진국들이 왜 주주가치 극대화와 CEO를 앞세워가지고 기업의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성 극대화를 외쳤는지 그리고 그 자본주의 시대가 계속 어떻게 무언가를 찾아왔는지 그렇게 해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왜 공장들을 다시 선진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이 맥락으로 본다면 제조업이 맞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제 DT라고 하는 건데요. DT 정답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스루. 네. 아, 요즘 뭐 드라이브스루 뭐 대박이던데. 맞습니다. 그죠? 햄버거. 자, DT는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이긴 해요. DT는 일단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예요. 단순해요, 사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과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4차 산업혁명. 메타포 개념인 광의로 쓸 때와 협의의 개념으로 쓸 때는 다른 거예요. 때로는 광의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메타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네. 예컨대 something is coming. 뭔가 큰 게 오는데 뉴 웨이브. new wave. 뭔가 큰 변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맞기는 해요. 네. 그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기본 바탕? 이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제조업의 혁명이에요. DT는 4차 산업혁명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도비라는 회사 네. 말씀드린 어도비, 네, 네. 경제. 예,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모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회사는 부독 경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종의 DT인 거예요. 디지털로 바꾼 사례인 거예요. 그다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있죠. GE 냉장고. 그죠. 네, 요즘에 냉장고 사업은 그냥 처분을 없어졌고, 했지만 예. GE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잖아요. 근데 엔진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냥 제조업인데 네. 그냥 엔진을 그대로 팔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엔진에다가 250개의 첨단 센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엔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얘가 고장이 날 건지
그 신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DT네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엔진 이거 한 개에 뭐 1억 원입니다 이렇게 팔지 않고 서비스 단위로 파는 거예요. 때로는 항공기 마일리지 운영 시간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엔진이 고장 나지 않게 네. 계속 메인터넌스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연료를 더 줄일 수 있는 항공기 운전의 방법도 사실은 컨설팅 해주게 되겠죠. 예. 그럼 이 회사를 제조업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죠. 아니지, DT지. 근데 문제는 그럼 DT는 어떤 회사가 하는 거냐? 제조나 서비스 기반을 갖고 있는 모든 회사가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 자동차는 이미 지금 DT의 일반적인 전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의 부품 회사들의 상당수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유통이 있죠. 네. 유통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도 적용이 되고 네.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통에서도 DT가 적용되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 또 하나 금융 쪽이 금융은 대표적으로 지금 디지털로 다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종이 통장도 없어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 요즘에 저기 은행 창구에 가봤더니 예전에 이렇게 입출금 하려면 종에다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그쵸. 요즘 그거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만한 태블릿이 크다랗게 네, 맞아요. 자리하고 네, 있던데.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다 입력해줘요. 맞아요. 난 사인만 하면 돼. 너무 편해졌잖아요. 네. 이것도 DT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융 디지털화로 선언한 회사가 전 세계에 12,000개나 돼요. 우리나라 그룹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들이 지금 사실 DT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DT라고 하는 거는 일부분을 바꾸든지 전체를 다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엔진이. 그렇게 한 뒤에 없어도 될 사람들을 뽑아.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뒤에 그 자리는 인공지능이 되지라는 거야.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맞아요. 변화를 예. 보게 됐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 DT 같은 경우를 좀 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사람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과 DT를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근데 경제경영서에서는 이미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혁명이고, 그리고 DT는 말 그대로 제조와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디지털로 일부분을 전환하던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회사들은 DT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죠. 어떤 회사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우버, 네네. 에어비앤비, 아까 얘기한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렇죠? 유튜브.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사실 다 일정 부분의 플랫폼을 갖고 네.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의 역사는 길지 않아. 짧아.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고 또는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그 무렵부터 생긴 거예요. 그죠? 네네네. 예. 역사가 근데 짧죠. 그런데 DT는 제조와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DT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냥 단순한 플랫폼 기업들 따져보면은 DT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역사가 깊은 거네요. 그렇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DT를 바꾼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정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조직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래야만 좀 빠르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네네. 때문에 큰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키오스크라고 해서 요즘 주문하는 것도 다 DT. 누르면서. 그거는 DT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어요. 사실 요즘에 그 패스트푸드점에 갔더니 네. 거기에 키오스크 이 패널들이 이제 두 맞아요. 개가 네네네.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거기다 놔두지 말고 좀 다른 데다 놔두면 안 되나? 그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놔둔다는 거는 일정 부분 인건비 때문에 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를 갖고 우리가 DT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은행에 있는 단말기 그 작은 거 하나도 사실은 DT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것. 예. 좀 더 광범위한 부분들을 우리는 DT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아까 제가 G를 말씀드렸는데 유럽에는 아주 신기한 쓰레기통 회사가 하나 있어요. 쓰레기통이요? 근데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가 다 찼을 때 뭐랄까요? 그
빨간색 네. 알람등이 켜지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거기 이제 IoT를 연결하게 된 거죠. 네네네. 사물 인터넷이죠. 네.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쓰레기가 얼마 정도 참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의 이 운행 일정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 단순한 쓰레기통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DT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IoT를 이용해서.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뭐 패드를 갖고 다닌다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거 갖고 DT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큰 개념.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CEO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CEO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 CEO라는 말이 언제 생겼어요? 1980년대에 처음 생겨난 말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그때 자본과 경영이 분리가 되면서 그 1980년에 이제 레고노믹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1980년대 그 레고노믹스가 표방했던 철학이 뭐였냐면 모든 회사들에게 자유를 준다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사실은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자유주의가 뿌리내리면서 CEO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이 생겼어요. 취준생들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은 귀에 닦지 않도록 들게 돼. 주주가치 극대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예.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들이잖아요. 그죠? 기업을 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더 절감시키는 것. 이게 해야 되는 게 바로 CEO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테일러리즘과 CEO라는 말과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과 서구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너무나 잘 맞았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발전했던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거고. 근데 DT는 구성원들이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도비를 말씀드릴 때 물고기 모델 얘기했잖아요.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출은 떨어지고. 자, 이거를 어떤 직원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매출이 하락할 거고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것은 CEO가 앞에서 나서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회사의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런 숙제가 딱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CEO들이 앞서서 DT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플랫폼입니다. 오늘. 플랫폼. 예. 우리가 또 팡. 맞습니다. 이것도 금방 또 맞췄잖아요. 네. 바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렇죠. 플랫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예. 그렇죠.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왜냐하면 숙박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들. 그죠? 그다음 우버. 그렇죠. 운전자와 탑승객. 그렇죠. 알리바바.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어떤 컨텐츠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플랫폼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만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튜브. 유튜브. 완전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유튜브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유튜브의 수익은 광고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 모델이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우리가 이제 첫 회부터 계속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런 경제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급이 주도하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플랫폼은 달라요. 플랫폼은 규모의 수요 경제라고 불러요. 규모의 수요 경제. 수요일마다 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요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까이 안 친하게 지내려고. 자, 그다음에 플랫폼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을 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네. 있었잖아요. 우버와
위키피디아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게 쉬워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본력? 아니죠. 그거는 좀 큰 다음에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례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죠. 예.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생긴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이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있을 수도 없었죠. 입장을 한번 바꿔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회사들을 만든 회사가 모 회사 중에 혹시 거대한 기업이 있었던가요?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없죠. 예. 예를 들면 뭐 어느 거대한 제조회사가 에어비앤비를 만들었다거나 아니죠. 뭐 유통회사, 제조회사가 뭐 알리바바를 만들고 뭐 페이스북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겨났고 그다음에 기업의 역사가 짧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완전 대기업이에요. 근데 대기업인데 갑자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기업의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아서.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우버나 알리바바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례들을 갖고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있고 정보값을 디지털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과 아이템에 따라서는 상호작용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상호작용의 규칙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만약에 태진 씨가 만약에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을 한 300명 정도를 알 수 있고 네.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오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양쪽이 다 양쪽이 다 하는 거니까 연결이 되면 연결이 돼 있는 예, 거니까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거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연결해주고 중간에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예. 예. 근데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든 회사들이 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대기업이 돼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대기업만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예. 점점 더 커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뭐 말씀해주신 기업들을 대기업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갖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져요. 인수도 생각을 할 테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인수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플랫폼이 완전히 커버린 상태라면 인수 금액이 너무나 높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 페이스북이 인수될 때 예. 1,몇백억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이 13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와. 예. 이미 볼륨이 키워진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플랫폼을 우리가 사실 생소해요. 사실 이게 네. 양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규모의 수요 경제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 생소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플랫폼 안에서 놀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즐기고 있는 생활을 보게 되면 유튜브가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소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우리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어느 방송국이 그걸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못 따라가거든요. 위키피디아의 속도도 못 따라가게 돼요. 따라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 속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든 사례는 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최근에는 뭐 나이키하고 언더아머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뛰어들기는 했는데 딱히 기대도 안 돼요. 사실은 대기업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기대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주 역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투고라고 했나? 그러니까 헬스장을
투고라는 그 어플에서 구매를 하면은 보여주면은 어느 헬스장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근데 제 지인 중 한 명이 네일 서비스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플에다가 구매를 하고 이용권을 하면은 그 가맹점을 가서 하는 서비스를 어디에 2억에 팔았다고.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사례가 되겠죠. 그건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요즘 취준생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이런 걸 구상하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예, 그거를 하려면 예. 책을 일단 많이 봐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사물의 본질, 이 현상의 본질을 네.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상훈 씨가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오늘 문제 지난주 지지난주 엄청 예술이에요. 그래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애플은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요? 아닌가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가 사실은 거대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플랫폼이 맞죠. 네, 맞습니다. 앱스토어는 예, 사실 그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따라서 애플의 일부분은 사실은 제조 기능을 제외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섞여 있네요. 제조랑. 예, 섞여 있어요. 네, 플랫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는 야, 이 회사는 무조건 다 플랫폼 비즈니스고 여긴 다 제조 회사고 여기는 뭐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섞여 있기는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이 회사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아마 에어비앤비 호텔이 따로 생기어나지도 않을까요? 에어비앤비 전용 호텔. 전용 호텔. 뭔가 호텔이 충분히 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아무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세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가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컨텐츠가 그렇게 없다면 많지 않다면 우리가 이용할 이유가 그쵸. 없는 게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겐 굉장히 편하고 좋으나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뉘앙스와 비슷한데 승자 독식 구조예요. 승자 독식. 예, 거의 1등이 아니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의 2등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세컨드 유튜브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에어비앤비 말고 또 다른 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고 단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단 하나만.